전날까지 국내에서 2만 3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총 112건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회 접종으로도 충분한 면역 효과를 보는 얀센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우리 정부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사상 최대인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0만 명 더 늘어나 저소득 대학생, 노점상 등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피하려다 3중 추돌 사고가 나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를 위협하는 도로 낙하물 문제 취재했습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사 직원이 입주 예정자에게 비싸면 싼 곳을 찾으라며 한심하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3.1절 연휴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은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통계로는 2만 명 넘게 백신을 맞았는데 모두 97건의 이상 반응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두통이나 속이 메스꺼운 증세였습니다만 첫날 15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점점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이상 반응이 있었고 화이자 백신에서는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7 백신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는 1,2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날 접종자를 포함하면 누적 접종자는 2만 322명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어제만 97건 접수됐습니다. 첫날 15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화이자 접종자는 한 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두통과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의 경미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비과학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유언 변화, 비합리적인 가짜 뉴스를 검증하시고 믿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상 반응 신고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접종 사흘째인 오늘 아스트라제네카는 휴일이라 일부 요양병원 자체 접종만 이루어졌습니다. 군은 헬기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울릉도로 긴급 수송했습니다. 육안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이틀째인 오늘 이곳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등 2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65세 미만 환자와 의료진 등 총 35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분기부터는 모더나와 얀센 등 다른 백신들도 국내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 어제 긴급 사용을 승인했는데 우리 정부도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18세 이상 성인에게 얀센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미국과 남아공, 브라질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66%의 예방 효과가 나타난 걸 인정했습니다. The third one is a single dose from J&J, which makes it a little easier to organize. 3개월까지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분기 600만 명분 도입을 앞두고 얀센 백신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이자는 다음 달 말 50만 명분, 2분기 3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인데 다음 주 만 16살 이상에게 접종 허가가 날 전망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추가 공급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모더나와 노바백스도 2분기 도입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102번째 코로나 접종국입니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에선 올 여름 전에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백신을 서둘러 들여왔더라면 우리도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됐을 겁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상황,
송무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이스라엘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이 53.9%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까지 완전한 일상 복귀를 목표로 남는 백신을 우방국에 나눠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לגבי הדברים האחרים מדובר במספרים סמליים שאנחנו נותנים אותם למדינות השונות. אני מקבל את ההחלטה, אני חושב שההחלטה מושכלת, כמובן בהתייעצות.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도 3, 4명 중 1명꼴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6월 말까지 봉쇄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supply in place for everybody to get their second vaccination within 12 weeks as well. 미국도 백신 접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대로면 6월쯤 집단 면역을 형성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일본은 인구의 0.1%가 안 되는 2만 1,000여 명이 백신을 맞는 데 그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선 백신 세치기 접종 70명의 명단에 장관,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이 포함되면서 분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보스니아 정부는 코백스 백신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오늘 19조 5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까지 줬던 1차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런 계획을 확정하는 당정청 협의가 있었는데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돈이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지 들어보죠. 자, 조정린 기자, 당정청 협의 마무리됐습니까? 네,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30-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급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추켜 세우는 등 회의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9조 5천억 원 규모 가운데 15조 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으로 마련되고 나머지 4조 원 정도는 본 예산을 통해 편성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모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와 3월 말 지급을 예고했습니다. 자, 3월 말이면은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이군요. 지원 대상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3차 재난지원금 대비 200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넓혔습니다. 여기에 납세 자료가 없는 노점상 4만 명에게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 등도 추가로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우선이라며 나라 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각종 지원금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세목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더 걷겠다는 건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453조를 썼죠. 그리고 세금은 285조 원을 걷었으니까 그중 상당 부분이 재정 적자였는데 여당이 어디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까? 네, 세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소득세로 이 3분의 1가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그 다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붙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 다음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민주당에선 이 세 항목 모두에 대한 인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부가세는 결국 부자 증세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민주당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물리는 세율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 대상은 세후 소득 1억 원 이상인 57만 명, 또 순이익 3천억 이상의 기업 100곳 정도가 될 전망인데요. 세율을 7.5%포인트씩 올리면 5조 원가량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세율 최고 구간은 이미 2번이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10억 원 이상의 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 법정 최고 세율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포인트 오르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만 2번 올랐고 법인세도 2017년에 3%포인트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정부 씀씀이를 보면 5조 원 정도 더 걷어서는 충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세목들도 좀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서 조세 저항은 크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는 점에서 서민 증세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네, 부가가치세율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사실 물건 가격은 9,000원 정도고 900원가량의 세금이 숨어 있는 건데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에서 2%포인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에서 200원 정도를 더 내자는 겁니다. 또 김부겸 전 의원은 이보다 높은 3%포인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됩니까? 네, 1년에 거치는 부가가치세를 한번 따져보면요. 연간 65조 원 정도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주장대로 3%포인트 높여서 부가세율을 13%까지 높인다면 20조 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또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세율 인상 말고도 세목을 신설하는 얘기도 지금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죠. 네, 여당 의원이 주최한 이 기본소득 관련 연구 세미나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의 기본소득세로 5%를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67조 원을 더 거둘 수 있는데 역시 전 국민의 주머니가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 지도부가 이 증세에 적극적인지가 관건일 텐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권 지도부는 증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전문가들도 세금을 더 걷기보단 정부 지출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세율 올리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작년도에 세금이 줄었거든요. 과도한 정부 지출을 먼저 정해놓고 세금을 찾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경제에 악영할. 이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겁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이 한동안 전국을 뒤흔들었지만 신수석의 복귀로 일단락됐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했지만 그 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신수석의 사표는 이르면 내주에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시점을 두고 청와대도 정무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끝내 사의를 접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도 더 붙잡지 않고 후임자 물색에 들어간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면 내주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중수청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서는 신수석을 빨리 경질하라는 요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수석 사표 수리는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될 것이라며 당내 강경파가 중심이 돼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한계라는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묶인다면 사표 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청와대 내 정책 라인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 사의 수리 여부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서류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까지 검찰 대신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받을 곳을 고르는 묘한 상황이죠. 그러자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수처 이첩 요구는 언론 플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검사의 혐의가 발견돼야 이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를 공개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 시기는 수사팀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은 아직 수사 조직도 갖추지 못한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라는 건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부도 공수처 이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첩할 단계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현직 검사가 아닌 피의자들도 있는 만큼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예고한 대로 이 지검장에 대한 방문 조사도 나설 예정입니다. 수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한 만큼 이 지검장이 편한 시간과 장소를 고르면 검사가 찾아가는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3일절인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의 소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차량 행진까지 합쳐 서울에만 1,500여 건의 집회가 신고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대규모 감염을 불러온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떠올리면서 불법 집회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절인 내일 서울 시내에는 1,500여 건의 집회 시위가 신고됐습니다. 방역 기준대로 최대 9명씩 참여한다고 보면 최소 13,500여 명이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황모 씨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각각 20명과 30명으로 규모를 줄여 허가했고 또 다른 보수단체의 차량 행진 집회도 11가지 조건을 달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소속 차량 9대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독립문부터 종로와 정릉, 광화문과 경찰청 앞까지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허가가 필요 없는 10명 미만의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항운동을 이제 3.1절 이후부터는 가겠다는 걸로 우리가 선언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단체들은 방역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집회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기성용이 어제 개막전에서 패했지만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며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원하는 대로 곧 증거를 다 공개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상처 입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기성용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뒤에 숨고 싶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저는 앞에 나서고 싶고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다는 폭로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몰이를 멈추고 증거를 대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갖고 오시라니까요. 이 일을 무마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런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 앞에 갖고 오시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어졌던 동료와 후배들의 지원도 받고 있다며 떳떳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 생활하는 거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그 친구들도 언제든지 돕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폭로자 측 법률 대리인이 기성용 선수가 원하는 대로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며 맞받은 가운데 양측의 진실 공방 양상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 2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는 10km를 추격하면서 검거를 도왔습니다. 또 사흘 전에는 택시기사가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추격하고 신고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 부녀지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전여전입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달립니다. 갑자기 휘청거리고 터널 벽까지 스칠 정도로 아찔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뒤따르던 26살 여성 A씨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조금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차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 오전 0시 10분쯤 부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A씨는 B씨의 차를 10km 정도 추격했습니다. A씨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B씨의 진행 방향을 수시로 경찰에 전했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신고 10분 만에 B씨를 붙잡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4일에도 택시기사가 시속 100km 넘게 달리던 음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며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자 A씨는 당시 택시기사의 딸이었습니다. 신고부터 하고 경찰분들한테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빠한테 영향을 받았고 경찰은 2차 사고 위험을 막은 A씨 부녀에게 감사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 더미를 피하려다가 연쇄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자동차 한 대는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도로로 떨어지고 날아드는 물건들이 운전자를 위협하면서 사고를 부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오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형체만 남은 채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자동차 한 대가 불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더미를 피하려다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쓰레기 더미인데, 그건 아직 못 찾았습니다. 포토차하고 두 번째 부딪힌 차인데.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만 1년에 낙하물 25만 개가 수거됩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쇠막대에 뒷차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튀어오른 철판이 갑자기 덮치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충남 논산에선 낙하물을 피하려던 고속버스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크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억울한 피해자만 남는 겁니다. 흘린 차를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차 보험에 가입돼서 자차 보험 처리하고 그것도 없으면 내가 운이 나빴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0건의 낙하물 교통사고로 2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TV조선 오순혜입니다.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곳을 제공하겠다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운영하는 업체 직원이 입주자에게 비싸면 싼 곳으로 가라며 한심하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입주도 갑자기 연기됐는데 이 업체를 선정한 서울시도 관리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동의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곳을 마련해주겠다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보증금에 월세는 최대 79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주택 입주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주 예정자를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싸다고 징징거릴 거면 싼 청년주택을 찾아라. 너희들 인생이 한심하다는 막말성 글이 게시된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당혹스러우면서도 저런 마인드로 청년주택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는 저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글을 쓴 사람은 서울시가 주택 운영을 맡긴 민간사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월세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청년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하소연에 이 같은 대답을 한 겁니다. 아예 그 일을 배제를 시키고 감봉으로 징계 처리를 진행하고 공사 지연으로 입주도 미뤄져 갑자기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청년도 많습니다. 이사업체에 그렇게 맡기면 일일 보관료가 훨씬 더 크게 나와요. 최소 10만 원이죠. 사실 집을 빼는 거니까. 서울시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업종이 피해를 입었지만 명품만큼은 불패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화점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동안 명품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명품 사랑에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내 백화점 명품 매장.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만 수백 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 개점 전부터 줄을 서기도 합니다. 지난해 시내 유명 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에서 3월을 제외하곤 모든 달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백화점 전체 매출이 9.8%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내외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생긴 여윳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건데 코로나로 인한 소득 양극화도 명품 소비의 한 원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불황인데 고소득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든지 명품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2030 세대의 명품 매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명품 업체들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과 제품력을 앞세운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최근 출시한 전기차는 사전 예약 신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를 보니 멀게만 느껴졌던 전기차가 어느덧 우리 옆에 다가왔다는 게 실감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전기차 대중화에 맞췄습니다. 엔진 대신 전동 모터가,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가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이 전기차가 공개와 동시에 인기입니다. 사전 계약 하루 만에 23,760대의 예약.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완판되며 기존 예약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새로운 EV 모빌리티 고객 경험의 혁신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EV 대중화를 선도하는 모델로 국내 시장을 선점했던 테슬라와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이에 질세라 테슬라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며 세단부터 SUV까지 다양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가장 높은 점유율로 선도하는 가운데 폭스바겐, 르노, 현대차가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죠. 이미 유럽에선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지난해 유럽에선 총 74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팔렸는데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본격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올해가 전기차 중흥의 시작점이다. 완성차 업체들의 잇따른 내연기관 종료 선언도 전기차 시대 본격 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GM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포드는 2030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선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habe ich mich über Ihre Entscheidung sehr gefreut. Sie bestätigt eindrucksvoll die Qualitäten Deutschlands als Standort für E-Mobility. 가격 경쟁도 치열합니다. 중국은 500만 원대 미니 전기차를 내세우며 전기차 대중화에 뛰어들었습니다. 테슬라도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6천만 원 이하 전기차를 연이어 선보였습니다. 반값 전기차까지 예고했죠. I think probably, like I said, about 3 years from now, we're confident we can make a very compelling $25,000 electric vehicle that's also fully autonomous.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지금보다 10배 높인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충전과 이용과 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연기관 종식으로 자동차의 오랜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바꾼 전기차. 우리 곁에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내주에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각 당 후보가 확정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경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에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도 모레 시작되는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내일 TV조선을 통해 중계되는 마지막 토론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권리당원 18만 명과 일반 시민 선거인당 6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투표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오후 4시쯤 발표되는 결과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지역 공약 발표를 이어갔고 이 경의선 끊어진 숲길을 잇고 또 마포의 또 다른 명품 문화관광과 녹지 공간을 창출을 하도록 우상호 의원은 막판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선거에 좀 활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날 도와준다 그러면 괜찮잖아.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내일 오후 5시 20분부터 TV조선에서 생중계되는 합동 토론이 최후의 결전장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을 갖다가 서울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국민의힘은 내일 발표 예정인 안철수 금태섭 제3지대 단일 후보와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을 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별일 없죠? 없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양이 사이에서 줄타기로 하겠습니다. 양이 네. 예,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 네, 그렇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예, 먼저 오늘 그 일간지의 기사 제목을 먼저 보시죠. 예. 이재명 수호대 된 김남국 시대정신 가진 분 정권 재창출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청와대가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해도 김 의원은 듣지 않고 있다. 또 반면에 이재명 지사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사실 조국 전 장관 수호에 앞장서면서 친조국, 당성 친문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지사 라인이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뒤에 김 의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만 이 친 이재명계 또 이재명 수호대라고 한 부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최근 이 지사를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뭐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 지사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친문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에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형배 의원이 이재명 지사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죠. 이 민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친문 의원입니다. 민 의원과 달리 아직 말 그대로 줄타기 중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낙연 대표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또 전남 나주가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 등도 이 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공개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예.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호남 지지율도 이제 이 지사한테 역전이 된 상황이고 또 의원들까지 여기다 돌아선다고 하면 속이 좀 타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다가 이낙연 대표 쪽으로 돌아선 의원 없습니까? 저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아직 그런 사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럼 궁금한 게 이 대표가 그동안 당을 이끌면서 이제 친문 표심을 대변해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본인 색깔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런데 왜 친문 의원들이 떠날까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기긴 해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사의 높은 지지율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 이 대표의 스타일 탓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대표가 경기권 의원들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이 당대표와의 면담 자리니까 아무래도 의원들은 각자 대표에게 부탁할 현안과 민원들을 조금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가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떠나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 후보를 다툴 때 그때 많이 비판을 해서 앙금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친문 지정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보궐선거 이후에 청와대발 개헌 가능성입니다. 개헌이요? 네, 이 지사를 믿지 못하는 친문 진영과 또 지지율이 높은 이 지사가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분점하는 일종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개헌 얘기는 대통령 임기 말에 꼭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예. 자, 결국에는 이제 다음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친문 지정에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양이 사이에서 줄타기의 느낌표는 사투리 느낌을 좀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아닌가벼로 하겠습니다. 뭐 저 라인입니까 그러면? 뭐 잘 되면 1등 공신이 되고 또 잘못되면은 배신자로 낙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치인들의 줄타기인데. 어느 쪽이 황금밧줄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게 고민이겠죠. 예. 그래서 아마 더 조심스러울 겁니다. 네. 다음 물음표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사라질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김 위원장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하여튼 두고 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두고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상황이 되면 본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상황이 뭔지 그 설명 본인이 했습니까? 그게 문제죠. 이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는 상황이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김 위원장은 측근들에게 최근까지 안철수는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뭐 두 사람의 악연이야 뭐 새로 거론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이걸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 위원장이 이제 배수진을 쳤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했을 경우를 상정하신 거는 맞나요? 아니 나는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가 안 된다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네. 예. 근데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기를 남겨두고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해명을 들어보면 뭐 명확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말에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안 대표가 만약에 이 최종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 앞서 보신 대로 이 안 대표를 안 좋게 말해왔던 김 위원장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 결국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이겠죠.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도 마지못해라도 지지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 해석도 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사라질 수 있다의 느낌표는 이다지도 미울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로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과 안 대표 간의 감정의 고리함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깊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올 시즌 여자 배구에서는 김연경의 합류로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일명 어우흥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독주하던 흥국생명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휘청이더니 오늘
121일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월드스타 김연경도 팀의 부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한수진의 디그, 강소희의 시원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GS칼텍스의 서브가 흥국생명의 수비를 경기 내내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말도 무색해졌습니다. GS칼텍스의 3대1 승리, 120일간 1위 자리를 지켰던 흥국생명이 2위로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두 팀은 승점 53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GS칼텍스가 세트 득실에 앞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흥국생명은 4라운드를 마칠 때만 해도 2위에 승점 12점을 앞선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재영, 이다영의 학폭 논란으로 팀은 크게 흔들렸고 최근 7경기 1승 6패로 끝을 알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월드스타 김연경도 역부족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트 시즌 봄 배구는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자 프로배구가 흥국생명 변수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shall not leave you. Though it may get hard. 마돈나의 노래로 더 유명했던 영화 에비타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부인 에바 페론입니다. 페로니즘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들 부부는 선거 때마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무상 공약들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무상 호텔, 무상 아파트, 무상 의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짜에 약했던 게 어디 아르헨티나 국민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횡행했지만 선거법 개정 이후엔 지역 개발이 단골 메뉴가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충청권 선거용으로 만든 청주공항 4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냈고 김영삼 공항으로 불리는 양양공항을 두고는 영국의 BBC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유령 공항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가덕도 신공항이 논란입니다. 이미 2016년 프랑스 국제 전문가 그룹의 타당성 조사에서 최저점을 받았고 당초 예상의 4배나 되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국토부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바다를 매립해 짓다 보니 집안 침하 등 심각한 안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국토부를 나무랐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특히 이 법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무려 31개 법령을 무력화시키는 불도저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물고 늘어졌던 현 여권의 모습에 비춰보면 이 또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당초부터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생략 또는 무시하는 선거의 희생양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지 다시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시게 된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새 예비후보께 축하드리고 마지막에 들으신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가덕도 공항이 선거용이라는 걸 대놓고 자인하는 꼴이어서 웃프기까지 합니다. 신공항과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은 선거 전에 20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여기에 전 국민 위로금까지 또 준다고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마구 써대다 재정이 구멍날 처지가 되자 이번엔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지경입니다. 다시 페론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아무리 퍼져도 경제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페론의 이 구호, 요즘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때 세계 7위의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을 22차례나 받고 8번이나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국민이 현명하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선심 정책에 나라가 골병이 드는 겁니다. 1960년대 금권 선거가 횡행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돈 주면 받으십시오. 전부 여러분 세금이니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하지만 표는 똑바로 찍어주십시오.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선거에 골병 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녁부터 충청과 남부 일부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짙은 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와 동해안을 지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경남 동해안에 30에서 80mm, 그 밖의 전국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많은 곳에 50cm 이상,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산 간에 5에서 15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6도, 대전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는 16도에서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화요일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이후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마지막 날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